그런 콜라겐 파괴나 노화를 막고 싶으면 흐린 날에도 바르는 게 맞고요. 우리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려고 하는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도 어려워요. 대학병원 원래 이제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주사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주사피부염이라는 거는 갑자기 20, 30대에 생기는 건데 사실 아프기 전에는 이런 분들이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 관심사는 오로지 그냥 리프팅 이쪽이었고 근데 주사피부염이라는 게 10년 전에 생긴 이후로 제가 환자니까 더 파괴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보험질환을 보러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 그 SNS에 그 잘못된 정보들에 환자들이 휘둘려서 잘못된 스킨케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제가 진료실에서 3분 진료만으로는 그 모든 걸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자외선에 관련된 거예요. 자외선이 과연 피부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과학적으로 볼 텐데 순서는 알고 있었던 피부 미치는 영향을 좀 과학적으로 심도 있게 보고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자외선을 받으면 까매진다, 잡티 생긴다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멜라닌 세포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세 번째는 광노화, 광을 받았을 때 어떤 노화가 생기는지 더 직접적으로 보고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바르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외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 받으면 네. 김이 올라오고 네. 까매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노출이 될 경우에 피부암이나 좀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자외선 받으면 더 많은 영향들이 생겨서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외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결정을 해야 돼서 자외선 차단제에 써있는 UVB, UVA를 어떻게 차단하는지 수치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는 게 좋아요. 이제 햇빛에서는 여러 광선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피부에 닿는 건 UVA랑 UVB라는 영역입니다. 파장이라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그 파장의 진폭이 달라서 피부를 얼마나 뚫고 들어오는 수 있는지가 정해져요. UVB는 잘 못 뚫어요. 그래서 표피, 좀 피부 겉면에 들어오고요. UVA는 잘 뚫어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UVB는 이제 표피층까지 와서 직접적으로 겉에가 바로 타고 겉에가 바로 화상이 생기는 거를 관여하는 건 UVB고요. 그리고 UVB는 장벽층을 진짜로 와해를 시켜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속건조, 속에 있는 수분들이 피부 장벽의 틈을 따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지고 골프 많이 치시는 선수분들 보면 코끼리 피부 같아요. 네, 바짝 마른 느낌? 그리고 이제 장점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UVA는 진피층까지 옵니다. 진피층까지 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광노화라는 걸 일으키는데 우리 광노화는 보통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파괴로 탄력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UVA는 콜라겐 파괴를 직접적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늙기 싫으면 그런 잔주름이 생기기 싫고 콜라겐 파괴로 인해서 탄력 떨어지는 게 싫으면 UVA가 차단되는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색소 침착은 UVB랑 UVA 둘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UVB는 주로 표피층 색소를 관여를 하고 UVA는 주로 진피층 색소를 관여를 해서 진피층에 생기는 뭐 기미, 좀 흑자 이런 짙은 층에 있는 잡티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암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일반인 분들이 잘 생각을 못하고 왜냐면 이 암이라는 건 위암은 20대도 생기지만 광과 관련된 암은 보통 광 누적된 시간과 비례해서 7, 80대 되게 늦게 나타나요.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우리들은 사실 이 암에 대해서 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암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7, 80대 진짜 선크림 안 바른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은 저는 의정부 쪽에서 일했는데 그쪽은 정말 광으로 인한 암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간과하면 안 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앞에 부분 외에 이거는 조금 심각한 얘기라 여기서 아니면은 사실 다른 데선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얼굴에 잘 낫지 않는 버짐이 있다. 그게 있으면 광선 각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광선으로 인해서 표피층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각화가 돼서 각질이 생긴 이런 약간 형태는 불규칙한데 약간 빨가면서 각질이 생긴 게 있거든요. 만지면 꺼슬꺼슬한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방치됐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면 편평세포암이라고 암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들도 생겼을 때 사실 뭐 아토피인가 찐인가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한 60대 이후에 이런 게 내 얼굴에 생기는데 보습을 해도 한 달 지나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암인가 하고 대학병원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얘를 막을 수 있는 건 선크림 그리고 모자 이런 거다.
멜라닌 세포를 이해하러 갈게요. 아까 보통 잡티, 까매진다 이런 거랑 관련해서 자외선을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멜라닌이라는 거를 우리가 미워해요. 멜라닌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좋아해요. 왜요? 까매지는 거 좋아. 오, 근데 저도 까만 거 좋아해요. 진짜요? 이치랑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까만 게 더 건강해 보여서 제가 추금이랑 맞는다. 저는 애초에 까무잡잡한데 원래 싫어했다가 이제 좋아해요. 다음 나오는 내용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미워만 했던 멜라닌 세포가 미워할 일인가? 강의 때마다 어디를 가든 먼저 보여드려요. 사실 이거는 피부를 슬라이스해서 옆면을 본 건데요. 좀 확대해서 본 거죠. 근데 이거를 알아두면 우리가 뭐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혹은 뭐 스킨케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 피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 많이 되고 내가 바르는 화장품을 뭘 선택해야 되는지에도 도움이 되고 시술을 어떤 걸 받을지에도 모든 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그냥 피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에 표피라고 피부 장벽이 있는 표피 세포들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단단한 기점막이라는 게 콜라겐들이 있는 진피층이랑 표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피층에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있어서 탄력을 주고요. 거기에 피지샘이나 모낭이나 이런 땀샘이나 혹은 이런 털 같은 게 거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혈관이나 다른 신경계는 지방에 지나가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닌 세포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표피층에 있어요. 그래서 표피를 확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앞에서는 그림을 일러스트로 그린 거였고 얘는 실제로 살점을 잘라서 조직 검사라고 슬라이드로 본 우리 진짜 피부예요. 근데 보면 아까 그 표피층이라고 했던 데 진피층이라고 했던 데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희멀건한 게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피층이라는 데인데 표피층은 여러 개의 세포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핵이 되게 동글동글하게 밑에는 보이고 위로 갈수록 핵이 없어지면서 핵이 없이 그냥 납작한 찌꺼기만 남은 각질, 여기가 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에는 각질, 밑에는 이제 세포들인데 다 표피를 말하고요. 우리 세포들은 밑에서 태어나서 점점 위로 갈수록 죽으면서 때로 벗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표피층이 있는데 멜라닌 세포는 어디 있냐? 바닥면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염색한 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제 멜라닌 세포는 이렇게 문어발 형태로 주변에 다른 세포들과 접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고 주변에 표피 세포가 10개 있으면 멜라닌 세포는 1개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1의 비율로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멜라닌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변으로 나눠주면서 얼마나 많이 나눠주냐에 따라 피부톤이 결정이 되고 얼마나 멜라닌이 군데군데 모여있느냐에 따라 잡티가 됩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은 멜라닌 세포의 개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같아요? 세포 수는 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오, 그래도 타고날 때 다르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세포 수의 개수가. 그 어떤 그 세포가 하는 일이 다른 충격적으로 같아요. 저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건 너무 틀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시험이 맨날 나와요. 그래서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이 멜라닌 세포라는 건 다 똑같이 태어나요. 밀도도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색깔이 다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예요. 이제 피부톤, 멜라닌 세포의 수와 관계없이 활성도,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차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래도 많겠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완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멜라닌 세포의 수를 가졌으나 활성도에 따라 톤과 이런 게 달라지니까 내가 밝아지고 싶으면 활성도를 어떻게 억제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뭐 까무잡잡해지고 싶으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우리 화장품 바를 때 뭐 비타민C는 어디를 차단해요 뭐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어디를 차단해요 이런 게 그런 상세 페이지 같은 데 많이 써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일지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위해서 아 이런 흐름이 있어서 그중에 어딜 차단했겠구나라는 그냥 상식 정도로만 알려면 되는데 멜라닌 세포 안에 이제 티로신이라는 게 있고요. 티로신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이런 티로신 아제라는 효소의 활성으로 인해서 도파가 되고 그게 이렇게 변하고 그게 또 중간중간 과정이 이렇게 변해서 까만 색소도 만들고 갈색 색소도 만들고 약간 붉고 노란 색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분들은 햇빛 받으면 약간 붉어졌다가 금방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태우면 까매지잖아요. 우리는 이쪽 계열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은 이쪽 계열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멜라닌 세포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아까 그 그림이랑 조금 다르게 그린 건데 얘는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가 표피 세포들이랑 맞닿아 있다고 했죠. 거기에 이렇게 문어발처럼 붙어서 자기가 만든 이 멜라닌이라는 입자를 보내줘야지
그게 이제 색소로 진짜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제 보냈잖아요? 걔네가 너무 똑똑해요. 핵의 위로 가요. 뚜껑처럼 덮어요. 왜 그럴까요? 이 멜라닌 세포가 검정 양산이 돼가지고 핵을 보호해요, 자외선으로부터. 얘가 없으면 이제 막 DNA 파괴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광노화로 생긴 암이 빨리 오겠죠. 얘네가 이제 보호를 천연 우산처럼 핵의 DNA를 보호하기 위해 양산처럼 덮어준다. 네. 그러면 약간 흑인들은 그런 암이 생길 확률이 더 낮아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백인들이 피부 약하다고 하는 게 이 양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건강검진이란 개념 없죠. 근데 백인들한테는 피부 암 발생률이 높아서 피부 건강검진이란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이 미군 부대랑 가까웠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옷을 다 벗고 검진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화가 약간 생소했는데 미국에서는 피부과 의사를 만나면 그런 온몸을 훑는 건강검진 받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기능을 저는 사실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멜라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계속 들어와서 DNA도 파괴되고 사실 멜라닌이 충분하면 이렇게 양산같이 그렇게 우리를 피부를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애다. 사실 잡티는 피할 수 없고 요새는 워낙 야외 활동도 다들 많이 하시니까 다들 배꼽 같은 피부보다는 어느 정도 잡티가 있는 걸 약간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료를 하다 보면 잡티에 꽂히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잡티가 진짜 치료하기 어려운데 그 비용을 내서 치료를 하는 그 에너지,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 이걸 지켜보고 입노라면 굳이 저 맑은 톤에 방해를 줄 만한 잡티면 없애는 게 좋은데 그렇게 방해 주지 않고 나만 봤을 때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면 그냥 냅둬도 되지 않나. 그 다음으로 광노화. 광으로 생긴 콜라겐 노화는 어떻게 생기는가를 한번 볼게요.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습관 5가지. 얘네를 말을 해줘요. 지금 시술보다도 얘네도 조심해야 된다. 이 시옷시옷 5개가 뭘까요? 수면. 수면 맞고요. 스트레스. 맞고요. 술. 뭐 너무 많겠지만 이렇게 말했을 때 제일 쉽더라고요. 수면 맞고요, 스트레스 맞고요, 식습관에 수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스킨케어에 그런 모든 게 포함되지만 선케어 안 하는 거. 얘네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저번 시간에 말했는데 시간 나면 이따 말해줄게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는 습관이 왜 노화를 만드는지를 말을 해보면 일단 우리 노화는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 조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얘는 세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누구나 타격받는 거. 근데 이제 외인성 노화는 사람마다 이 요인을 받았을 때 악화가 돼서 개인차가 있는 거. 굳이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한 것들을 외인성 노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외선,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요새는 식습관 그 당독소, 혈당 스파이크가 늙게 한다 막 그런 얘기 있죠. 그게 이제 그 인플라메이징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노화를 만들고 오늘은 어쨌건 자외선이니까 자외선을 외인성 노화로서 UVB랑 UVA 중에 UVB는 피부 장벽을 와해시켜서 빈틈으로 수분 날아가게 하니까 노화를 또 일으키고 UVA는 콜라겐을 잘라서 파괴를 하니까 노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외선은 그런 식으로 노화를 일으킵니다. 직접적으로 세포들 자외선을 받으면 텔로미어라는 게 생겨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외선 때문에 더 가속화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숨 쉬고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얘는 항상 짧아지는 건데 좀 과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포는 그냥 멈춰있지 않죠. 죽고 살아있고 죽고 살아있고를 반복할 때 한 세포가 이제 죽고 살고 할 때 DNA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게 자기 몸을 올챙이 꼬리처럼 자르면서 분화를 하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새끼를 못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노화가 시작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외선이 더 가속화시켜요. 그리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세포랑 핵이랑 그 주변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얘가 뭐 하는 역할을 하냐? ATP 만들어낸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나죠? 얘 덕분에 세포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노화가 되면서 점점 그 ATP가 이제 덜 만들어지면서 힘들어지고 세포가 쌩쌩해지지 않는데 자외선이 또 미토콘드리아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그런 세포들의 노화로 인해서 아까 직접적으로 UVB, UVA가 찔러서 막 콜라겐 죽이는 것도 있지만 세포들 자체의 노화로 콜라겐 세포들이 일을 못하니까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표피층의 세포들도 재생 주기가 안 되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세포들의 노화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아까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해서 대체 왜 진피층이 늙냐라고 댓글이 롱진에 달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대해서 보면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에서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늙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돼요. 그 이유는 피부 장벽은 밖으로도 다른 자극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1차 장벽이지만 내부의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내부 장벽이에요. 근데 내부 수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 물광 주사나 리쥬란 같은 주사 맞으면 안색 맑아지는 경험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내부에 수분이 탱글탱글하게 차 있으면 안색이 맑아지고 팽팽해져요. 두 번째는 콜라겐을 잘 살아남게 하는 완충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분들이 날아가 버리면 푸석푸석해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고 콜라겐 파괴를 더 가속화하니까 속건조 생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피부 장벽을 꼭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려고 하는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도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전문의 때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안 배워요. 광노화 기전 이런 건 배우지만 근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추후에 공부했을 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발라야겠구나 이런 걸 알지. 그래서 의사들도 이렇게 몇 년간 노력해서 아는 걸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실 뭐 앰플, 크림, 토너 이런 거는 뭘 발라도 좋아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특히 민감 피부나 뭐가 나는 피부들 이런 분들은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뿐만 아니라 잘 발라야 돼요. 잘못 바르면 자외선 차단이 안 돼서. 일단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라는 개념 혹시 있으세요? 들어본 거 같아요. 발림성만 알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왜냐면 호주에서는 네. 열심히 바르잖아요. 호주가 피부암 발병 세계 1위예요. 학교 나갈 때 여름이잖아요. 네. 그러면 선크림 바르고 유리폼에 모자가 있어요. 아. 근데 모자가 캡이 아니라 동그래요.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하대요. 귀 여기 뒤까지. 대박.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포뮬라라고 하나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화장품 회사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 여기는 없지만 혼합자차냐. 자차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약자고, 그래서 무기자차는 이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고,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진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고요. 혼합자차는 그 둘을 섞은 거예요. 왜 섞었냐? 아까 말한 대로 발림성 이슈로 인해서 발림성을 좋게 하면서 무기자차의 장점을 가져가려고 이제 혼합자차라는 게 생겼고, 일단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를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 무기자차는 바르면 튕겨나가요. 그래서 바르면 그냥 코팅을 발라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튕겨나가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고요. 이제 유기자차는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표피 세포 사이사이로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서 이제 숨어 있다가 자외선을 받으면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거를 열이라는 걸로 전환시켜서 방출시켜요. 조금 애매하죠? 어렵죠? 두 개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혼합자차는 섞은 거고, 근데 민감 피부는 무기자차를 쓰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표피 세포 사이에 흡수된 그런 자외선 차단제 성분 자체가 조금 예민하고, 1차적으로는 그 자외선 차단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유기화합물 때문이고, 두 번째는 걔가 이제 숨어있다가 열로 바꿀 때 피부 온도를 조금 아주 미비하지만 올리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우리같이 피부염 있는 분들은 열 오르면 안 되는데 이제 열을 오르니까 그것도 막고자 이제 화학적인 거 말고 이제 무기자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더라도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 일반적인 피부도 그냥 무기자차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화장품 만들 때는 꼭 무기자차만 만들어요. 이제 얘는 코팅 됐다가 떨어지는데 이 코팅 시키는 게 약간 백탁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하얀색 입자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만들어 보면 걔가 어쩔 수 없이 백탁이라고 표현하는 현상으로 발리는데, 요새는 그 백탁을 줄인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무조건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 나랑 잘 맞는 백탁이 좀 적은 그러면서도 촉촉한 자외선 차단제 분명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서 이런 걸로 옮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바를 때 지수를 잘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수를 알아야 내가 바르는 양도 그날 정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발랐으면 몇 시간 차단 되겠구나까지 진화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에 두 개가 써 있어요. SPF랑 PA. 일단 PA는 UVA 차단력이고요. SPF는 UVB예요. 근데 PA는 자외선 차단제 보면 플러스가 뭐 4개 만점으로 써 있는데, 요새 웬만하면 다 플러스 4개로 만드니까 PA를 일반인 분들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만점으로 만드니까. 다음은 SPF를 봐야 돼요. SPF는 30, 40, 50, 100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헷갈리면 그냥 일상생활에선 그냥 50 바른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SPF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마다 15분의 차단 효과를 보여요. 만약에 SPF가 50 바른다. 그럼 750분, 뭐 10시간에서 11시간? 그래서 내가 뭐 오전에 바르고 점심도 먹고 오후도 나가 있고 저녁에까지 있다. 그러면은 SPF 50 바르면 되고 뭐 잠깐 나간다. 그럼 SPF 30 발라도 되고요. 단 그 계산법이 먹히려면 양을 권장량을 발라야 돼요. 찔끔 발라놓고 11시간 되겠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장량인데 이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한번 펴보면 치약 짜듯이 쭉 발랐을 때 그게 발라야 이 시간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무기자차는 이거 다 바르기 쉽지 않고 유기자차도 이거 바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사들이 어떻게 바르라고 교육을 하냐면 한 마디 바르고 한 2-30분 있다가 또 바르고 그럼 조금 나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SPF를 50짜리를 그냥 반 바르고 아 오늘은 대여섯 시간 차단 되겠구나 하고 나가면 돼요. DB나 팩트에도 SPF 있잖아요. 그거 믿고 그냥 그것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팩트 믿고 나가려면 팩트를 모아서 긁어서 이 양이 돼야 돼요. 팩트는 그냥 거의 안 된다고 치고 기본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고 이제 팩트의 선크림 차단 효과는 내가 적게 발랐을 때 대비해서 외출했을 때 오후에 차단하고 싶을 때 용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은 또 화장을 하고 다니다 보면 이게 또 두껍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메이크업 했을 때 뭐 뜬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아무리 제품력이 좋아도 이 양 때문에 올라가면 밀리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Q&A로 마무리할 건데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될지 안 바르지. 안 발라요? 왜요? 저는 그 비타민 합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실제로 기미같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아, 코로나 때 제주도 살면서 아예 안 발랐어요. 아, 다 벗고 다니고. 근데 이건 그냥 안 발라요. 안 발라요?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맞아요. 자기 선택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자외선 차단하고 싶다면 흐린 날에도 발라야 되는 건 맞긴 해요. 이유를 알려드리면 아까 UVA랑 UVB 있다고 했죠. UVA는 구름이나 유리창을 통과해요. 그래서 70-80%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UVA는 아까 진피층의 콜라겐 주로 영향을 주니까 색소랑 조금 무관하게 그런 콜라겐 파괴나 노화를 막고 싶으면 흐린 날에도 바르는 게 맞고요. UVB는 구름이랑 유리창에 조금 튕겨져요. 그래서 구름진 날은 잡티도 잡티지만 그런 콜라겐 파괴하는 UVA는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근거로 아까 70-80% 정도는 구름층을 뚫는다. 그래서 우리가 흐린 날은 자외선으로부터 내가 보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UVA로부터는 보호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답은 없는데 유리창을 통과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과하죠. 맞아요. 자외선이 그냥 유리창 구름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UVB는 좀 튕기는데 UVA는 70-80%도 안 걸러집니다. 그래서 사실 안마 커튼 치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직접 안 쓰면 저도 안 바르거든요. 마지막인데 아까 이제 피부 톤 야근을 많이 하셨을 때 뭔가 얼굴이 칙칙해지는 것 같고 똥색 같아지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진짜일까요? 느낌적 느낌일까요? 진짜일 것 같아요. 진짜면 확실히 좋아요. 사실 이건 누구도 안 가르쳐줘서 저도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제 멜라토닌 때문이라는 건데 멜라토닌은 그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가장 높고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해요. 자외선으로부터 인해 발생한 아까 말한 활성산소 같은 것도 자는 동안 멜라토닌도 나오고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활성산소들을 찌꺼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것들도 없애주고 안색을 좀 맑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야근을 하면 못 맞잖아요. 그럼 이제 활성산소가 계속 쌓여가지고 찌꺼기 생기고 그걸로 경노화가 더 악화되고요. 그리고 아까 활성산소 찌꺼기 생기면서 칙칙해진다고 했고 또 혈액순환이랑도 관계 있어요. 얼굴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혈류 같은 게 좀 저하되어서 좀 톤이 누런빛이 되거나 약간 생기가 없어지게 되고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실제로 안 자고 버티면 증가해요. 그래서 그 콜티졸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지만 얘가 증가하면 염증을 유발을 해서 실제로 그런 뾰루지 야근하고 나면 왕녀드름 하나씩 나던 경험 그게 바로 이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도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졸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아도 올라가고 잠을 안 자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늦게 자면 뾰루지 생기고 이제 못생겨지는 건 진짜다.